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오늘은 두 분 모시고 트럼프 후보 당선에 대한 따른 이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초박빙으로 좀 예상이 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예상 밖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경합주도 거의 뭐 싹쓸이를 했는데 뭐 조금 전에 저희가 현지 연결을 통해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승복은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움도 나타내기도 했어요. 자, 일단은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내건 슬로건에 좀 손을 많이 들어줬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 이번 선거 다 박빙이라고들 많이들 예측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여론조사가 가진 한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른바 정권 심판이라고 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이 고물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장사가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집권하고 있는 당이 뭐 이념적으로 보수던 뭐 진보던 뭐 지금 이건 유럽 사례들도 그렇고 당장 우리 사회에서도 그랬었고요. 이건 역시 장사가 없고 그것을 트럼프가 잘 역시 싸울 줄 아는 승부사로서 진즉에 이것을 그 프레임에 탁 제일 우선순위에 걸어놨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 또 그런 어떤 전략이 좀 부족했었던 게 아닌가. 민주당이 이것을 정말 돌파할 만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대안들을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이슈가 이번 결과에 어떤 주요 판가름을 낼 수 있던 어떤 영향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경제 전문가께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연설을 보면 늘 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연설을 해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자국 우선주의란 것은 관세로 대표돼요.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도 뭐 그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지급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경제로 가면서 재정 적자가 좀 늘어날 것이라 많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채권 발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고 금리가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 역시 금리를 올리는 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냐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점차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이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서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올라가서 금리가 또 올라가는 이런 부정적인 채널들 때문에 사실은 기준금리가 한동안 안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어제 시장 보면은 미국 10년채 어떤 국채 금리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외환 시장 역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다시 돌파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트럼프 당선이 된 것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책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관세 정책하고 이 재정 적자 그러니까 결국은 감세에 의한 재정 적자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특정한 산업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떠한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들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2016년에 트럼프 집권 1기를 돌아보면 일단은 미국 우선주의 연장선으로 돌발 행동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충격을 받는 경우도 좀 많았거든요. 뭐 방위비를 이제 더 내라는 등 그리고 뭐 FTA 같은 경우에도 재협상에 뭐 2018년, 2019년에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럼 이번에도 집권을 하면 이런 상황들이 또 되풀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시급성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건데요. 일단은 글쎄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추정컨대는 취임하자 말자는 아무래도 제일 급한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상황을 어떻게 지금
지금 좀 수습을 하느냐가 이게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초미의 지금 관심사고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지만 우리 못지않게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지금 소위 나토의 동맹국들이라고 할 만한 뭐 독일 같은 나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앞서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관세가 올라가는 거 등등 하여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동맹의 어떤 재조정이라든지 예. 이런 것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럽 국가들이 받는 압박이 굉장히 클 것인데요. 아무튼 이제 유럽을 필두로 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리얼라인먼트라는 지금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재배치 내지는 예. 재구축인 거죠. 이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맞겠죠. 준비를 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이렇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쨌든 이제 4년이잖아요. 그리고 4년이고 미국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의회 선거랑 국회 선거랑 이 행정부 대통령 선거랑 이게 이제 5년 4년이다 보니까 좀 이게 공배수를 따져야 하는 거라면 네. 미국은 이제 딱딱 2년마다 이렇게 중간 선거가 있고 또 있고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는데 이제 2년 후에 있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공화당이 트리플 뭐 크라운이라고 해서 다 장악을 한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하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속도감이 나올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앞서서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본인이 말하는 거, 인기가 있을 만한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이것을 정책을 실현했었을 때에 나타날 그 반향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뭐 공화당의 다른 이런 정책을 짜는 엘리트들이 좀 서로 조정을 하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네, 바라고 또 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제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 아닙니까, 교수님? 지난해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보면 445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최고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좀 표적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뭐 사실은 이제 트럼프 1기 때를 돌아보면은 무역 적자하고 환율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네. 예. 무역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는 미국에 어떤 영향입니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무역 적자가 나는 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논리가 생기면서 관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예. 싼 물건들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들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논리가 트럼프 경제의 가장 쉬운 논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스타일이다. 그래서 무역 적자의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물건 사주면 다른 물건들을 너네가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어떤 거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사실 기본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이거든요. 네. 예. 가격이 싼 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은 전 세계적으로 부가 늘어난다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틀에서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이 많아지면은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이런 큰 논리 안에서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환율도 지금처럼 우리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양상들인데 워낙 약해지면 또 부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이 해외에 갈 때 좀 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이 환율을 가지고 또 너무 평가절하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절하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낮다라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넣고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보통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로 보면은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상 이제 일반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세를 10에서 20% 올리겠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60%까지 올리겠다라는 예. 굉장히 강한 어떤 관세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피해 보는 것들은 이 관세를 올리면서 네. 직접적인 관세를 올리면서 피해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세율이 60%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만 올린 것들이 아니라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거든요. 그럼 또 경제 관계가 또 경직되면서 네. 교역 같은 것들 줄어들게 되고 최근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교역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 또 중국에 많은 중간재들 수출을 하는데 이런 것이 또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냐. 사실은 그 두 가지 측면인데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이 좀 줄어드는 측면, 예. 그리고 미국이 보복 관세, 그 보복 관세 전쟁들을 통해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의 어떤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62조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예. 보복 전쟁, 그 관세 보복 같은 것들이 지속되게 된다라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수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산해 본 결과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도 했지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문제, 뭐 한국이 너무나 이제 그 수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해서 잘 사는 나라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아무래도 많이 인상을 요구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의 언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네. 그 단순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이제 지지하는 소위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네. 평범한 분들에 대한 간결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뭐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잘 사는 나라, 소위 말하는 부자 나라, 네. 한때 이런 우리의 지금 재정적 어떤 리소스를 자원을 쓰는 게 맞느냐, 내지는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우리의 소위 아들 딸들이 이렇게 수만 명이 가서 있는 게 맞느냐 등등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네. 뭐 사실 뭐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 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 뭐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100억 달러는 내야 된다 이런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근거가 돼서 뭐 이런 숫자를 던진 건지 도저히 우리로선 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지간에 이 청중을 그는 지금 미국의 유권자로 보고 이런 숫자들도 던졌던 것이고요. 네. 요컨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는 이제 미국에 선출된 정치인으로서 저런 자세를 보일지언정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무슨 개인과 개인 사인들끼리의 무슨 계약도 아니고 예. 이건 충분히 절차라는 것을 거쳐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당연히 지금 대비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 방어적으로 내지는 수세적으로 갔다가 그게 트럼프식 전략인 거거든요. 예. 예를 거래를 한 때 한 뭐 10배 아까 말한 뭐 100억 달러를 툭 던져 놓고 예.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도 없는 숫자를 제시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깎고 들어가는 우리 뭐 시장에서도 이제 좀 재밌게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려다 네.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지금 접근인 것이고 또 그게 실제로 먹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거기에 반응을 또 했었었기 때문에 네. 일기 때도 그러나 이번에는 뭐 다소 좀 우리가 또 증액이 되는 것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겠으나 아무튼지간에 너무 방어적으로 내지는 수세적으로 가면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새삼 다시 한번 좀 주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뭐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네. 겁니다.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관계를 네. 또 놓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또 김정일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언급을 해왔었고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당장은 이게 우선순위가 될 거라고 저 같은 사람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요. 근데 이제 유럽 상황과 지금 북한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맞물려져 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기는 한데 당장 이제 북한과의 어떤 이 핵 문제를 놓고 하는 협상을 당장 이것을 어떤 그 안보 정책에서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잘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네. 예. 이제 실제적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고 디폴트 값으로 인정을 하고 예를 들면 협상을 하는 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주변국 특히 일본 하고 이거는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안에서도 지금 자체 핵무장론이 국민들도 어떤 이런 여론조사마다 약간씩 수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높을 때는 막 70% 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네. 이게 가질 전 세계적인 파장은 너무 큰데 이게 우리는 핵 대 핵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그 비대칭적인 그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대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에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만 예. 아무튼 세계적으로 미칠 파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역시 선제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뭐 일본 내지는 뭐 유럽 국가들 뭐 호주 네. 뭐 캐나다 누가 됐든 이거는 정말 그 외교의 시대가 다시 한번 외교의 네. 그 기술과 그 의지가 다시 한번 요구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또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 변화들이 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아까 뭐 관세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미국 내 어떤 보조금 같은 것들,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에 대한 어떤 시사도 했고요. 근데 지금 이미 현지에 뭐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은 산업 정책, 경제 정책만 말씀드리면 예. 산업 정책의 복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산업들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조금 주고 공장을 유치해서 우리나라 미국만의 공급망을 갖추겠다라는 그런 큰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칩스법이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법 다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 그러면 반도체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데 아마 9조 원 가량 이제 보조금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요번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 미국의 보조금이 아니었으면 예. 적자 영업이익이 적자로 났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사실 이제 워낙 많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을 만큼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자체는 이쪽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취소하는 것들이 정책의 선명성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긴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미국이 필요한 법이기도 하고 예. 공화당에서 어떻게 보면 협조를 발의를 해서 이러한 법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보조금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IRA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를 보면 파리 협약을 어떻게 보면은 나가면서 굉장히 이게 약간 거짓이다라고 아젠다를 만들어가지고 친환경 기술에는 보조금을 안 주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친환경이 거짓말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감축 우려가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감축 우려가 조금 더 심하다. 물론 이게 장기간의 보조금이 이미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긴 줄 거지만 속도를 줄이다든지 액을 매년 좀 감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우려가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공장을 미국에 세우려는 기업들이 많고 이 보조금을 많이 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전략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반도체보다는 친환경 쪽, 인플레이션 감축법 쪽이 조금 더 우려가 심해서 사실 어제 주가 보시면 2차 전지주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그렇더라고요. 것까지 예. 전반적으로 영향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트럼프 정권의 대응에 굉장히 어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도 더 이제 공고히 할 것 같은 움직임도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기업들이? 사실 이제 이게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아니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방법이 관세를 올리는 것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렇게 고금리를 오래 하면서 경제 충격이 왔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어떤 방법, 중국에 대한 대응 정책은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막을 치지만 그냥 제조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어주겠다라는 이런 방식을 쳤는데, 이것을 전면 관세를 통해서 올리겠다는 얘기는 미국에 쓰는 젓가락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 용품이라는 것들 모든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이, 기업들 역시 정치적인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민감하게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다시 말해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또 끼어들 여지 역시 분명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완전히 숫자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우리를 빼달라.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공급망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미국을 빼달라. 우리가 더 공장을 짓겠다. 기업 차원에서 더 지원을 진출하겠다. 확실하게 의사를 보여주면은 오히려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아마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결정은 경제적인 결정은 절대 아니다. 네.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로비라든지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경제 이슈 말고도 지금 아까 이문정 교수님께서 네. 짚어주셨듯이 아마 시급성이 가장 먼저 띄고 있는 현안들이 아마 우크라이나 네. 또 이스라엘 현안일 것 같아요. 네. 아마 첫 행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일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방식을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문제인데, 네. 뭐 본인이 이제 뭐 우리의 사례로 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친분을 계속 과시해 왔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유럽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뭐 유럽 같은 경우도 푸틴하고 사이가 좋았다. 네. 나 때는 4년 내내 전쟁 없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소위 반격을 그러니까 했었던 건데요. 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지간에 이게 푸틴하고 당장 어떤 협상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가능성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일단은 끊는 쪽으로 어. 가면. 유럽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결국은 주고 예. 그리고서는 이제 푸틴하고 어떤 이제 협상이 있을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유권자들한테도 표심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지금 생각하는 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원이나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있는 일에 이 투자를 이 소비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지금 던지고 있는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태까지 미국이 들여왔던 어떤 지원을 걷어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쟁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나마 그렇게 좀 추론을 하고요. 푸틴이 어떤 리액션을 보일지 가 또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히 되니까 뉴욕 증시도 굉장히 일제히 상승했고 비트코인 76,000선을 올랐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 뉴욕 증시가 오른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 일단은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결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주는 것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된 측면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감세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제 네. 법인세가 15%가 지금 23% 수준인데 아마 15%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늘어가게 되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도 또 늘어나게 되는 이런 선순환적 구조. 그래서 뭐 EPS 같은 지표 같은 것들 7, 8%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주식평가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지표 같은 것들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주당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당 버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금을 예. 감세해주면은 기업이 많이 가져가게 되고 배당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기업 측 입장에서는 좋은 관점, 그 주식의 가치 관점에서도 네. 좋은 영향이 나타나서 결국 3% 이상 상승한 그런 영향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오늘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